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산 안경공장 뒷산 동굴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경산 안경공장은 귀신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죠. 근데 사실 그 공장은 소문만 무성할 뿐. 체험하러 간 사람들 말로는 그냥 빈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무성한 페인트 자국과 술병만 있다죠.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계기는 바로 그 공장 뒷산에 있는 동굴에 있답니다. 한국 전쟁 때 사람을 한 트럭 싣고 가서 동굴 안에 몰아넣고는 학살했던 그 현장이죠. 동굴 입구를 철문으로 막아놨는데 안쪽을 들여다보면 아직 유골들이 널브러져 있답니다. 어느 여름날 밤 어디서 그 공장 얘기를 주워들은 형님 친구의 말에 혹해서 형님 포함 4명의 오합지졸은 경산으로 향했답니다. 피서도 이런 피서가 어딨냐며 들뜬 마음으로 굽이굽이 시골길 따라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각은 딱 12시 정각이었음에도 차에서 내려 공장 변두리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워낙에 강심장인 형님 친구들은 야 이게 뭐가 무서워 그 양민 학살했다던 그 동굴이나 한번 가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꺼려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 귀신 한번 못 보고 가면 기름값 싹깝다고 갈 거면 불알 떼고 가자는 친구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동굴을 향해 핸들을 잡게 됐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그곳에서 형님은 등골을 스쳐가는 차가운 한기에 본인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답니다. 나는 겁나서 못 가겠다. 여기서 차 지키고 있을게. 갔다 와. 형님이 말했답니다. 형님 친구 한 명도 여자친구와 심각한 통화 중이라 차에 남기로 했고 나머지 2친구만 동굴로 걸어갔답니다. 친구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5분쯤 지나자 다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벌써 갔다 왔나? 싶어서 사이드미러를 빼꼼히 보니 역시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2친구가 차 뒷좌석에 후다닥 타고는 뭔가 본 것 같다고 빨리 가자고 벼랑간 재촉을 해대더랍니다. 장난 아니구나 싶은 형님은 서둘러 시동을 걸었고 4명은 공포감에 휩싸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채로 굽이굽이 비포장길을 내려가는데 얼마 못 내려가 형님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답니다. 액정에 떡하니 찍힌 번호는 동굴로 간 친구 중 한 명의 전화번호였답니다. 형님은 뒷좌석에서 친구가 장난치는 줄로 알고 할 말 있으면 직접 말을 해라 하면서 뒷좌석을 봤는데 사람은 오간데 없고 싸늘한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답니다. 전화를 받으니 왜 먼저 갔냐고 장난치지 말고 빨리 오라고 쌍욕을 하는 친구들. 형님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금 걸어 올라가니까 동굴 입구가 보였는데 그 입구 옆에 2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랍니다. 처음엔 흠칫했는데 사람이든 귀신이든 말이나 걸어보자 싶어서 뭐 좀 봤습니까? 하고 으름장 놓듯 큰 소리로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별거 없어요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불빛이 없는 곳이라 어두워서 얼굴은 안 보이고 우리처럼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겠구나 싶어서 그쪽으로 걸어가니 그 남자들은 담배를 끄고는 이제 집에 가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형님 친구들이 걸어왔던 길로 내려가더랍니다. 자네들도 참할 거 없는 얘들이네. 하고 키득거리면서 동굴 안도 들여다보고 담배 한 대 피우던 중 저 멀리서 자동차 머플러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익숙한 형님 차 머플러 소리 같길래 형님은 설마 장난친다고 먼저 내려갔나 싶어서 가보니 역시나 차가 없었다더군요. 전화를 끊고 다급히 올라가 진짜 친구들을 태우고 내려왔답니다. 그날 이후로 그 4명은 간이 콩알만 해졌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승객.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동료들이 노래방도 가자고 했지만 노래방을 가면 분명 막차가 끊길 것이다. 미련은 남았지만 만만치 않는 택시비를 생각하며 지하철을 타러 나왔다. 다행히 막차는 있었다. 아슬아슬하게 탄 것 같다. 두어 정거장이 지났을 무렵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지하철에 탔다. 그 남자는 문이 닫히자마자 승객들의 얼굴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28살입니까? 남자는 내게 말을 건넸다. 네? 어떻게 알았죠? 신기한 마음에 되물었지만 남자는 내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는 49세이신지요? 네, 맞아요. 아저씨는 53세. 그걸 어떻게? 아무래도 남자는 얼굴을 보면 나이를 맞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나를 포함한 승객들은 모두 남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굉장하네요. 어떻게 나이를 아는 거죠? 나이가 보이나요?
나는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제가 보는 건 여러분의 수명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갈대밭. 내가 상병 때 새벽에 있는 잠복 근무를 나갔다. 말이 잠복이지 밤을 지새면 올라가는 것이다. 근무자들은 미리 PX에서 먹을 걸 사놓고 또 병장들은 소주도 몇 병 꼬불쳐 방독면 가방 안에 숨기고 갔다. 추석 전후쯤인 가을이었는데 지방이라 그런지 쌀쌀한 날씨였다. 또 밤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내복에 귀마개 목도리 장갑 다 챙겨서 9시경으로 잠복 근무지로 나갔다. 근무 위치는 길 한가운데 양쪽으로 언덕이 있고 언덕 각각엔 허름한 호가 지어져 있다. 주위엔 갈대밭 비슷한 잡초들이 무성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12시가 넘어서 술과 과자를 꺼내고 조금씩 나눠 먹기 시작했다. 그때쯤인가 무전으로 근처를 수색하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나는 일병 후임과 같이 나가서 근처 갈대밭을 돌아다녔다. 술을 2모금 정도 먹었을 뿐인데 알딸딸했다. 후임은 술을 먹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갈대밭 가운데 무언가 쑥 튀어나온 형상이 보였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했지만 점점 신경이 쓰였다. 플래시로 비춰볼 때는 그 형상이 온데간데 없었다. 술이 덜 깼나? 하면서 지나치려는데 또 그 형상이 보였다. 할 수 없이 그곳으로 걸었다. 후임이 따라오고 있었다. 가면 갈수록 보이는 건지 많은 건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 점점 가까이 가자 어느 한순간 그건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다. 아니, 마침 머리 풀고 흉스러운 얼굴에 나는 순간 가슴이 쿵 하며 놀랐다. 아주 한순간이었는데 그러더니 또 없어졌다. 봤냐? 예, 봤습니다. 나만이 본 헛것이 아니었다. 나는 플래시를 켜고 혹시 사람인가 싶어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하사가 오더니 왜 밤에 플래시를 켜고 그래 임마 라고 하는데 후임이 바로 귀신 봤습니다. 귀신 하며 대뜸 대답을 해버렸다. 하사도 같이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다. 허나 그 후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후임과 내가 같이 그것을 봤으니 헛것은 아닐 것이다. 하사는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난 그러려니 하기엔 뭔가 미심쩍었고 충격적이었다. 후임도 상당히 놀랐다고 한다. 호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분명 여기서 죽은 여자였을 거라니 뭐니 하며 이야기가 오갔고 근무 시간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들 오전 취침에 들었지만 난 아까의 그 귀신 모습이 잊히지 않아 뒤척이고 말았다. 그 후로 그 귀신은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네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실화. 때는 대략 2003년 정도 아마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은 그때 당시 컴퓨터가 없어서 사촌 형 집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날도 선풍기 바람을 잔뜩 맞으며 사촌 형이 깔아놓은 스타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게임을 1시간 정도 했었나요? 무심코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누운 상태로 올려다본 바깥문에서 뭔가 검은 형상이 슬쩍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숙모가 집으로 온 건가 싶어서 현관문 쪽으로 몸을 옮기며 숙모를 불렀습니다만 밖의 형체는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유리문에서 그 형체가 사라졌어요. 뭔가 싶어서 바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싶지만 그다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문을 잠그고 다시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게임을 하다 너무 피곤해진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촌 형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위가 눌려서 눈만 멍하니 뜨고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쿵쾅쿵쾅 복층의 계단 위로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눈을 꼭 감고 그 상태로 다른 생각을 계속했는데 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더니 연신 손잡이를 잡고 돌리더군요. 진짜 미칠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숙모 왔다. 자냐? 내려와서 밥 먹어. 날도 더운데 문도 잠가놓고 얼른 나와.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뭐 역시 가위 눌린 상태니 몸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숙모 말 안 들리냐? 얼른 안 일어나. 숙모가 밥했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면서 문을 쾅쾅 차는 겁니다. 왜 이런 걸로 화내실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숙모는 내려가더군요. 그러고 바로 가위가 풀렸습니다. 내려가서 숙모 얼굴을 봐야 약간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아 내려갔습니다만 그날은 숙모가 주간 타임에 일을 하던 날이었더라고요.
혼비백산에서 문 열어두고 집까지 개처럼 뛰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기이한 경험. 2001년 여름, 저는 1층이지만 반지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정쩡한 그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열심히 미용을 배우며 일할 때라 피곤해서 집에 오면 거의 골아떨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제 방엔 저와 제 친구 녀석이 자고 있었고 다른 방엔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글 침대에서 자고 친구 녀석은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자고 있던 저를 친구 녀석이 다급하게 깨우는 겁니다. 한참 장마 때라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물이 범람해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저희 집이 침수가 되었던 겁니다. 친구가 저보다 낮은 곳에서 자고 있었으니 친구가 먼저 깬 것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걸터 앉았더니 물이 제 발목까지 찼더군요. 방문을 열어보니 현관에 있던 제 신발들이 둥둥 떠서 제 방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일단 잠깐 멍하게 서로 쳐다보다가 얼른 물을 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 쪽을 보니 어머니께서는 먼저 깨셔서 현관문 밖으로 물을 퍼내고 계시더군요. 그때 친구 녀석이 저에게 어머니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깨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뭔 소리야, 저기 엄마가 벌써. 다시 돌아봤을 때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고 현관문은 굳게 닫힌 채로 물이 계속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것도 잠시 상황이 급박했으므로 일단 어머니를 깨우고 가족들과 저는 물을 퍼냈습니다. 대충 정리가 되고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똑똑히 본 그 사람이 제 어머니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냥 너무 피곤한 나머지 헛것을 본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상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 집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도 이상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쯤 아무 이유 없이 코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피가 말이죠. 이사를 오고 난 후 2주 정도 그랬는데 1주 정도 후부터는 아예 그 시간이 되면 먼저 일어나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코피가 나길 기다리며 졸 정도였습니다. 앉아서 조금 기다리면 역시 대량의 피가 쏟아졌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소름이 끼치지만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밖에도 저희 집 2층으로 이사온 아주 단란했던 가족이 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아들 둘을 남기고는 아주머니가 돌연 자살을 해버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말이죠. 더 무서웠던 건 저희 집이 골목 제일 안쪽에 위치한 막다른 곳에 있던 터라 저희 집 앞에서 돌아가신 아주머니의 옷을 태우는 것도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봤던 남편 되시는 분의 얼굴과 아주머니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의 쓸쓸한 표정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새벽에 시끄러워 깨어보니 저희 집 앞에서 4명 정도의 괴한들이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린치를 가한 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형광등이 떨어져서 큰 불이 날 뻔도 했고 제 여동생과 제가 가위에 눌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섭고 기이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거의 3년 가까이 그 집에 살았네요. 이런 일도 있었네요. 그 집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학원을 가기 위해 언제나 친구와 함께 지나치는 길에 웬 낡은 캐비닛이 하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이얼은 굳게 잠겨 있었죠. 그런데 그 근처만 지날 때면 역한 무언가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농담으로 혹시 저 캐비닛 안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썩는 냄새는 아닐까? 하고 장난스럽게 얘기했었죠. 며칠 뒤에 학원을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캐비닛이 있던 곳에서 어떤 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얀 마스크에 비옷 같은 걸 입고는 무언가를 소독하고 있더군요. 경찰은 구경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냄새는 정말 부패한 시체 냄새였던 겁니다. 시체가 캐비닛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근처에 가까운 건물과 건물 사이로 투신 자살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좁은 벽 사이로 떨어져 발견을 못했던 것이었죠. 듣기로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저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았던 겁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가 눈앞에 사실로 보여서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지더군요. 6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 기억. 제 기억 속엔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떠올리자면
제가 어떤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제 손을 뺏어 잡고 그 할아버지 뺨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성격이 온화하시기 때문에 어르신 뺨 때리고 이럴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춘기 때는 그런 장면이 꿈속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저도 왜 그 장면이 꿈에도 나오고 하는지 몰랐었죠. 그냥 데자비 같은 그런 건가 하고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이상하게 제 기억 속에 그런 장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제가 사는 곳이 부산시 구포인데요. 구포역이 옛날에는 아주 허름했고 노숙자들도 많고 주위에 유흥업소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북이라 명절 때마다 구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시골에 갔었습니다. 그 기억 속의 날도 그렇게 구포역으로 갔는데 부모님께서 표 끊으러 간 사이에 어떤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저쪽에서 부르니 가자고 했다고 절 이끌었답니다. 저는 어리기도 어렸고 좀 많이 순진했었기 때문에 모르고 따라 나선 거고요. 잠시 후 어머니는 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정말 개철구 통과 직전에서 저를 찾아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화가 나서 할아버지 뺨을 때린 거고요. 신기하더군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과 그때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나고요. 7번째 이야기, 자연 발화. 인체의 자연 발화라고나 할 무서운 사건은 희한한 일이기는 하나 역사상 없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세기 영국 북에세스에서 한 노파의 타죽은 시체가 노파가 살던 오두막에서 발견되었다. 상당한 고열의 소사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두막 안의 물건들은 물론 노파가 누워있던 침대 시트까지도 그을린 흔적조차 없었다. 근년에 영국 요크셔의 한 건축 청부업자도 같은 경우를 당했다. 그는 자동차로 자기 건축 현장을 지나치면서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그의 몸은 불꽃에 쌓이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영국 채셔 지방의 한 사나이도 자기 트럭 운전대에서 새까만 숯대어 발견된 일이 있다. 런던의 데일리 텔리 그라프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에 출두한 증인들에 따르면 가솔린 탱크는 가득 차 있었고 불이 옮겨 붙은 흔적은 없었으며 운전석에 두어도 쉽사리 열렸다. 그런데도 트럭 내부만은 바로 아궁이 속 그것이었다. 검시관은 사고의 원인을 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수년 후 레이놀즈 뉴스지에 어느 런던 시민의 참사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 사람은 거리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한 것 같이 보였다. 옷은 까맣게 타버리고 머리털은 타서 다 빠졌으며 고무 밑창을 댄 장화가 그의 발 위에 녹아 있었다. 8번째 이야기, 익숙한 목소리.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안방에서 어머니께서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다. 너 왜 이제 온 거야?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얼른 같이 가자. 네? 어떤 작은 아버지? 일단 다시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뒤에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중얼거리시는 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침착하게 들어. 엄숙한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를 압도했다. 대체 누굴까? 혹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말씀하시려는 걸까? 생각해보니 낯익은 목소리다. 돌아가신 건 어머니다. 돌아서지 마라. 내가 갈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형이다. 작년 교통사고로 죽은 형의 목소리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대체 무슨 일이지? 뭐 하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전화기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기절했다. 그 후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오신 아버지가 깨워주셨다.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본 어머니는 누구란 말인가? 전화기의 목소리는 죽은 게 분명한 틀림없이 형의 목소리였다. 9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이었다. 엄마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밤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느낌으로는 40대 정도였다. 묘하게 벌벌 떠는 느낌이 이상했다. 누구세요? 혹시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보던 못한 엄마께서 인터폰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누굴까 하고 현관 옆 창문으로 봤다. 창문 너머로 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40대였는데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밝은 초록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분명 이상한 사람이 틀림없다. 엄마께 밖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기에 절대 열어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엄마께서 쓴웃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왔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우산이라도 빌려드리렴. 그날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봤기에 엄마의 친절을 원망했다. 나는 우산을 가지러 베란다로 가고 엄마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평소 엄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현관으로 가니 여자가 체인 걸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엄마께선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셨다.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갔고 나까지 합세해서야 겨우 현관을 닫을 수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괜찮아. 무서웠지? 얼른 자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현관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다. 나는 너무 위축되어 울면서 경찰에 전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께선 침착하게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자라고 하시며 신경 안 쓰신다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하셨다. 이윽고 현관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정도 지나자 소리가 그쳤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도 나온 것 같았다. 현관 너머로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대로 잠들었다. 이후 같은 일은 없었기에 어머니께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기억되었다. 몇 년이 지났다. 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엄마와 떠나 혼자 살게 되었다. 자취방에서 첫날 엄마와 통화하는데 문득 그날 일이 생각났다. 엄마, 그날 무서워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자취하는 거 괜찮을까? 그러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정말 이상했어. 빗속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비에 전혀 젖지 않았어. 그리고 왼쪽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게다가 그 사람 남자였지.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왜 경찰 안 부른 거야? 경찰을 불렀어야지. 경찰 불러도 바로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랬지. 이미 여자 둘이 사는 집인 걸 알려졌는데 괜히 경찰 불렀다가 분명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앞으로 문단속을 잘 해야겠다. 자취 첫날부터 왠지 무서운 밤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10번째 이야기, 귀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대학에는 거의 매년 1명, 혹은 2명씩 꼭 자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서 떨어져서 사는 기숙사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적응이 주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살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 열에 딸려 나오는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귀문이라고 아십니까? 원래 귀신들은 산 사람들의 물건에 상관하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몇몇 장소는 마치 그물처럼 귀신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해 귀신이 모여서 배회하게 되고 이 귀신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문이 따로 있는데 이를 귀문이라고 한답니다. 보통 풍수지리적으로 안전한 대칭을 이룬 장소에서 주로 나타난다고도 하고요. 저희 학교 예전 기숙사는 가에서 바동까지 6동이 있습니다. 그중 가동과 나동 두 건물은 양쪽으로 안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제 선배가 들려준 얘기로는 바로 이 두 건물이 공교롭게 풍수적으로까지 대칭이 되어 귀신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귀문이 되어서 귀신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 귀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살자가 많이 나온 거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연도의 학교에서 저 위치에 방을 못 쓰게 만들고 증축 공사를 통해 대칭을 깼다고 합니다. 그 뒤론, 즉 제가 입학한 뒤론 정말 한동안 자살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전 처음엔 그냥 저를 겁주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의 친구를 보기 위해 우연히 가던 건물에 가서 좀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쪽 구석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더군요. 듣기로는 난방 설비의 문제 때문에 학생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묘하게 선배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랜만에 저희 학교에서 또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본래 기숙사가 아닌 신축 기숙사였습니다. 여학생이고 사이는 연애 비관이었다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는 신축 기숙사를 지나가다가 문득 귀를 올려다보고 오싹해졌습니다. 신축 여자 기숙사가 유독 대칭을 이루고 있더군요. 게다가 많은 창문과 중간 복도를 가르는 기둥은 마치 거대한 미닫이문을 연상시켰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어머니와 아들. 중학생 또래의 남자아이와 어머니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애도 똘망똘망하니 귀엽게 생겼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것이 척 보기에도 귀하게 기른 자식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더 콤플렉스나 치맛바람 아줌마스럽지는 않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흘러나오는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보였다. 그러나 그때 사고가 일어났다. 신호를 기다리던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갑자기 차가 돌진한 것이다. 차는 아들만 쳤는데 놀란 어머니는 그저 겁에 질려 어버버 거릴 뿐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차에 깔린 아들을 구해내고 구급차를 불렀다. 평화롭던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사고는 심각했다. 그 아들은 팔이 떨어져 나갔고 다리 관절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던 것이다. 얼굴은 이미 고통으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상태.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를 정도의 중상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살아있었다. 그때 그 엄마가 갑자기 외쳤다. 죽여요. 죽입시다. 이대로는 살아도 괴로울 뿐입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못 쓰게 됐고 이래서는 살아있어 봐야 고생입니다. 죽여요. 죽여요. 제발 이 아이를 죽여줘요.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구조활동을 펴던 한 시민이 기가 막혀서 그 어머니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하고 소리쳤지만 계속 저 애를 죽여요. 다시 한번 차로 치워요. 하고 절규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구급차가 왔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른다. 12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귀신. 저는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의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예전의 평준화 상태일 때 졸업했습니다. 지금 기숙사는 휘황찬란하게 바뀌었지만 제가 다닐 때의 기숙사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기역자이고 꼭대기에 열람실이 2개 있습니다. 계단 바로 왼쪽에 사각형의 화장실이고요.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데 가끔 생각나곤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고3 때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이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감 몰래 탈출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노가리 까기도 하고 말이죠. 대개 새벽 2시까지는 저 꼭대기의 열람실에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약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새벽 2시가 되면 못해도 20명은 남아있죠.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졸다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치고 나면 새벽 2시가 되곤 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12시가 되기 전에는 방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래서 12시 전에는 방에 내려가지도 못하지요. 시험 기간이었던 어느 날 새벽 2시인가 3시쯤 되어 내려가려고 주섬주섬 챙기고 내려가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2시 정도면 시험 기간에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고 해서 학생들도 꽤 있어서 화장실에 가는 인원도 종종 마주치고 그랬습니다. 저는 내려가려고 저 열람실 입구에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손 좀 씻고 소변기로 향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방금 전에 누군가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아무 기척이 없었죠. 소변 누고 다시 손을 씻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변기들 사이에 다시 섰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되게 닫혀 있어서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지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 인기척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튀어나는 마음이 들었지만 때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고3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은 상전이죠. 그래서 새벽 2시에 혼자서 화장실 변기 문들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2개 최후의 6번째 문을 열 때에는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군요. 변기 문을 모두 열었을 때 깨달은 것은 이 큰 화장실에 나 혼자구나 였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순식간에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뒤 다른 방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 다들 귀신 목격담 한두 개씩은 있더군요.
이야기가 자체가 무섭지는 않은데 정말 확실한 것은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묘.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 몇 가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지만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 위해 입대 신청을 한 후 열심히 집에서 잉여짓을 하다 구입한 카메라로 출사를 나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제일 익숙한 어머니의 묘 쪽에 산을 찍어보자 하고 그냥 무작정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김연아가 나온 학교 뒤편의 수리산이란 곳을 올랐죠. 저희 집안 선산이기도 하고 마음을 정리하기에 엄청 좋은 곳이지요. 가방 안엔 먹을 생수, 소주와 담배가 들어있었죠. 올랐을 때 흡연자로서 엄청난 폐의 압박을 받았지만 꽤 오를 만하구나를 느끼고 마침내 꼭대기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절을 하고 소주를 따서 어머니 산소에 부었죠. 살아생전술을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어머니는 혈압에도 불구하고 포금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뇌출혈로 사망하셨죠. 때마침 아버지의 출장으로 인해 저는 어머니의 시체와 3일간을 보냈고 지금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많은 생각이 겹쳤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고요. 어머니 산소에 기대포근한 가을바람을 이불 삼아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고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5시. 1시간이나 자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하산을 결심하고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내려가던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면 조그만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생수병에다가 그물을 담아서 가야겠다 결심하고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급하게 하산하고 있는데 분명히 맞는 길이다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은 포장돼 있던 길은 없어지고 어느새 카메라를 들이댈 생각도 없어지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엔 엄청나게 먼 곳이다 생각하고 계속 내려갔죠. 마침내 산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산이라 그렇게 무섭지 않겠지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부엉이 소리가 같은 것도 들리고 낙엽 밟는 소리가 뒤에서 나는 것도 같았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려고 하니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잠시 후 종료됩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꺼졌습니다. 그때 정말 소리 지르고 난리쳤죠. 혼자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낯이 익은 산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달려가니 산 반대편 쪽에 있는 고조할아버지 산소더군요. 살았다. 이제 아는 길이다. 안심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가 목 뒤를 스치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 어머 씨발 하고 욕할 정도였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낌상이겠지 하고 내려가는데 밭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 많다고 했지 하고 안심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밭에 누군가가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지? 이 시간에 밭에서?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산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웬 등산복을 입은 여자가 땅을 정신없이 손으로 휘저으며 파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면서 내려왔죠.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도 정말 무서웠지만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형체를 본 게 아직도 겁이 나더군요. 또 마주칠까봐 성묘 갈 때도 두려웠습니다. 14번째 이야기, 벙어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강동구에서 살다가 광진구로 이사를 왔죠. 그때는 동네마다 놀이터가 하나씩 다 있었죠. 저희 집 바로 앞에도 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혜태 놀이터라고 혜태 동상이 있는 놀이터에서 학교 방과 후 항상 놀이터에 모여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던 것 같네요. 저희 놀이터에는 항상 오는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초중반으로 기억이 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벙어리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을 모르니 그냥 바보로 생각했던 것 같네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항상 놀이터에 와서 어린 꼬마들에게 놀림받고 맞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뒤에 저수지에서 저희 동네에 살인사건이 터졌더군요. 국민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팔, 다리, 몸통, 머리로 해서 토막살인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머리가 저수지 배관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돼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후 살인범이 잡혔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범인은 그 벙어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서 얼어 있었는데 뉴스 앵커가 왜 죽였나요? 라고 했을 때 너무 놀리고 때려서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분명 벙어리였는데 몇 년 동안을 벙어리로 지냈는데 말을 하더군요.